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생애주기 영양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영양판정 및 실습을 끝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생애주기 영양학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생애주기 영양학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그동안의 기출 경향하고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한 간단한 OT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애주기 영양학은 최근 이제 2020 학년도부터 이제 작년에 치러졌던 25학년도까지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원래 생애주기 영양학은 평가 영역이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밖에 없죠. 여기 앞에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영양소의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에 대한 것은 이현주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운동과 영양, 그쵸? 운동과 영양에 대한 부분만 대체적으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그것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거는 이렇게 5개가 아니라 4개, 하나, 둘, 셋, 4개, 그죠? 4개 영역에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그러한 기출 경향에 대한 내용들도 4개 영역에 대한 것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범위가 되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모자 영양인 거예요. 말은 모자 영양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뭐에 해당하는 거는 임신부, 수유부 다 해당이 되고요. 자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영유아, 영아, 유아, 그러니까 영아기, 유아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을 좀 보시면 임신, 수유부의 생리적인 특성, 그리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 모자의 영양 섭취 기준, 여기 모자에 해당하는 거는 저 임신, 수유, 영유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지도, 모자의 영양 관련 문제, 여기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제되는 내용들도 가장 많은 양이 출제가 돼 왔죠. 그동안 쭉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도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하고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여기는 생리적인 특성은 없어요. 성장 발달, 영양 섭취 기준, 식사 지도, 영양 관련 문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성인 및 노인기에도 성인과 노인의 생리적인 특성은 포함이 돼 있고 뭐 여긴 성장 발달은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성장 발달은 빠지죠. 그다음에 영양 섭취 기준, 식사 지도, 영양 관련 문제,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이제 균형 부분에는 운동과 영양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사실 모자 영양 파트하고 이 성인 및 노인기 영양 파트에서의 생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는 이때 생리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 모자 특히 이제 엄마 입장에서 임신 수유기 때는 어떤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이슈가 있는 시기야. 그때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유아라 그러면은 아직 뭔가 미숙해, 미성숙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어지는 생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아둬야 될 상황인 거고요. 뭐 성장 발달은 뭐 이게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성장 발달이 이러한 생리적인 어떤 기능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성장 발달 상에 생리적인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과 연동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섭취 기준. 요즘 들어서 영양소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과거에는 단순하게 뭐 이제 뭐 비임신 여성에 비해서 임신 여성한테서 50% 이상 더 이제 섭취량이 많은 영양소가 뭐냐 이렇게 단편적인 거죠. 내가 암기만 하고 있으면 되는 단편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뭐 요거 이전 시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시기에는 좀 나왔었는데 점차 이제 나오는 문제들의 그 유형을 보면은 왜 이렇게 설정이 됐어? 설정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KDRI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를 우리가 다 어떻게 외우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운다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추지 마시고 요 생리적인 특성, 생애 단계에 맞춰서 특별히 더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정 근거까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설정 근거에 대해서 이러한 근거에 맞춰서 설정이 됐구나라고 하는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무턱대고 막 이제 외우게 되면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고 생애주기 영양학이 생애 단계에 따라서 뭔가 더 강조되어지는 영양적인 그런 내용들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연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외우기보다는. 그러면서 중요한 영양소 중심으로 먼저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꼼꼼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으로 이런 영양소도 관계가 되겠구나, 이런 영양소도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무턱대고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뭐 외우는 게 너무 잘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고 이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는 거를 처음부터 다 끄집어 안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영양소와도 관련되어지는 것들, 그러한 영양소 중심으로 먼저 해야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모자 영양에서는 20학년도에 임신부한테서 비타민 A나 비타민 B2와 관련된 문제, 이거 보세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어떻게 산출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졌어? 라고 하는 산출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1학년도에도 보시면은 쭉 각각의 생애 단계에서도 여기 성인 노인기에도 이런 식으로 노인 비타민 D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당류 섭취라든가 쭉 보시면은 특히 청소년기에 철 섭취량과 관련되어지는 내용,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한 내용들, 철 영양 뭐 이런 중요한 요 성장기에 중요한 그런 영양소들, 뭐 에너지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임신 수유부한테서 생리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스케몬 곡선 내용 자체는,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KDRI와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영양소 섭취 기준까지 외워야 돼라고 하는 거에 심리적인 부담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외울 때 되게 지혜롭게 봐야 돼요. 이 과목이 뭐고, 그리고 뭐 우리가 외운다고 해도 크롬, 망간 이런 걸 외우겠어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외울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좀 늘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확실하게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잘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임신부한테서는 뭐 너무나 말할 것도 없잖아요. 칼슘이나 아연이나 뭐 엽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임신부한테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지는지, 설정할 때 어떤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설정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강의할 적에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는 나올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늘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중요하게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다가 어떻게 확장을 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모자 영양에서는 영양 관련 문제, 특히 선천성 대사장애, 우리 이제 영아아기에 나타나죠.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지는 것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식사요법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잘 알아둬야 될 문제다. 특히 청소년이라고 하는 생애 단계의 특징이 뭐예요? 그쵸? 이거는 어떤 이제 사춘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춘기와 관련된 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로 이제 호르몬이 여기서 나왔었어요.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생애 단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기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년에 아동한테 우리가 주는 권장 식사 패턴 기준, 하루 뭐 어떤 섭취량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다 섭취 패턴에 대한 것들을 외우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시험을 보면서는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식품 교환표하고 식사 구성안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일회 섭취량이라든가 뭐 이제
또 식품 교환표에서는 1교환 단위의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런 것만 알고 있다면 내가 실제로 뭐 연령에 맞춰서 몇 회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딸딸딸 외우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권장 식사 패턴의 그런 칼로리별로 섭취 횟수를 외워야 되느냐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한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게 되면은 이게 공부를 할 적에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 외워버리면 되지? 아, 이거 뭐 이해할 필요 없어. 외우면 되지? 외우는 게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뭐 잘 외우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거 외우기만 하면 문제에 응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가면서 정말 이거는 외워야 되겠구나. 지금 외워야 되겠구나. 계속 외우는 걸 알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요건 좀 나중에 외워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그저 좀 변별하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 노인기 보면은 사실 성인은 생애 기간이 가장 길지만 뭔가 변화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퇴화되는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잘 살아내지 못하면 노화가 더 빨리 오거나 질환의 어떤 리스크가 더 높아지거나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생애 단계, 이게 노인기예요. 노인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인기와 관련되어지는 생리적인 특성도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충분히 저는 나올 만한 거리들이 되게 많은 생애 단계가 노인기다. 그리고 또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또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노인기에서는 아주 샅샅이 훑어보셔야 되는 거죠. 뭐 여기도 이제 뭐 임신, 수유부, 영유아, 뭐 샅샅이 훑어봐야 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힘을 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KDRI도 그때는 비타민 D가 나왔었고 수분이 나왔었어요. 수분이 나왔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비타민 B12는 나올 수 있고요. 엽산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식사 지도 내용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고 영양 관련 문제 이게 보통 이제 이제 나이대가 여성의 경우에 폐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영양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들이 퇴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영양 문제들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에너지 대사와 균형 부분에서의 운동과 영양 부분에서는 운동과 이제 운동할 때 소모되어지는 쓰임이 되어지는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호흡계수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이게 22학년도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요. 운동과 영양 부분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돼서 이 부분도 이제 기대되어지는 앞으로의 출제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2문제, 많으면 뭐 여기도 보시면 5문제 정도, 그쵸? 4문제인가 5문제? 5문제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6점에서 18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데 생애주기 영양학은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보시게 되면 아실 텐데 다른 교과목하고 연계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 꼭지가 뭐 한 3개,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다른 문제들, 다른 교과목과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교과목이라는 게 뭐 영양학, 고급 영양학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식사요법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그쵸 영양 판정과도 연결이 되어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동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철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딸랑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학에서만 다루는 철만 알면 안 되는 거지. 철에 대한 어떤 영양 판정적인 그런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철과 관련된 빈혈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확장하면 요즘에는 과목에 이런 어떤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과목들을 같이 연계돼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과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거죠.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바로 제가 수업을 또 OT 끝나고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이 평가 내용에 대한 거를 평가 영역을 이렇게 10개의 챕터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뭐 앞에는 생애주기 영양학 기본적인 우리가 들어가는 말 들어가고 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유아기 여기에 임신 수유부까지 임신 수유부에 뭐 이런 평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양교사에 나오게 되는 평가 내용 의 내용들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동기, 청소년기도 역시나 평가 내용 그래서 2챕터로 그 다음에 3개 성인기, 노인기, 운동과 영양에서 3챕터로 이렇게 해서 다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교재에는 보면은 이제 부록도 있어요. 뒤에 아예 실었어요. 이거는 워낙 내용이 많아서 따로 제가 홈페이지에다 안 빼고 부록으로 실어서 이렇게 월경주기에 따른 호르몬 분비 조절서부터 해서 모유의 주요 성분의 분비 경로, 뭐 사출 반사, 방어 영양, 노화 이론, 생애 주기별 특성 요약, 그리고 생애 주기별 식생활 지침 이런 것들은 과거에 2020년 이전 2014년 이전인가 그때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얌체 같아. 하여튼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게 어떻게 보면 막 논술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를 보면 조금 더 와 이거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죠. 특히 이런 것들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주요 항목들을 제가 수록을 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평가도 이제 뭐 1단계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2단계 OX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기출 및 적용. 여기는 이제 2009년부터 2014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도 제가 수록을 하고 또 추가해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알파 그런 내용들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한 권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영역별로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하나의 평가 영역 해서 빌드업 테스트가 나갈 겁니다. 끝나게 되면 각 챕터마다 이렇게 형성평가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 영역이 하나의 평가 영역이 끝나게 되면 빌드업 테스트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보시고 저한테 다시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확인을 해보고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작성한 답안지를 한번 평가받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그죠 나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그게 문제풀이로 이어지고 나중에 모의고사로 이어지면서 실전에 적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드업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요때 세 개의 빌드업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보시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은 제가 3시간씩 해서 7주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1시간이면 다 끝나게 돼요. 21타임이면 생애주기 영양학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은 사실 교재 자체에는 막 쓸데없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뭐 챕터 1에 생애주기 영양학 의의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스케몬 성장 곡선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생애주기 영양학에 대한 뭔가 이제 내가 개념을 딱 정립을 해놓고 스타트가 되는 그것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이게 여러 이제 대학 전공서들을 보고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재에서 빼놓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21시간이 거의 꽉 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학습을 하실 때 있어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단 개념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고 그거를 외우셔야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개념이 모호한데 그냥 외워버리지. 그냥 외워버리면 돼. 이해 안 돼. 그냥 외우자. 이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려고 들면 너무 많은 지식들을 필요로 하니까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의료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너무 막 내가 너무 깊이 있는 생화학적인 걸 알아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그러면 적당한 선까지 끊은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돼야 내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왔을 때 그거를 가져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 과목과 연계한 개념들도 있으니 실제로 뭐
이제 뭐 철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 부분에 여러분이 영양 판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생각을 해 두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 영양 판정 공부는 다 끝났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났어.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영양 판정에서 배웠던 어떤 철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쭉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아 임신부가 빈혈이야. 그러면 어떤 지표들이 감소가 되겠구나. 그리고 임신부한테서는 철 결핍을 이제 어떻게 어떤 그 진단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철 결핍성 빈혈을 진단하는지, 왜 차이가 나는지, 진단 기준이 이제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임신한 여성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쭉쭉 꼬리를 물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내가 가능하다 하면은 학습이 잘 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나씩. 사실 생애주기 영양학은 이렇게 테마들이 좀 나눠서 볼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이제 뭐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정리들도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쭉 수업하시면서. 자, 그다음에 출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기출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유사하게 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출제자라면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쓰는 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게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모르잖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맞든 안 맞든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생각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은 진짜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여기서 같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형성평가하고 빌드업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또 그거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완점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쭉 이어지셔야 돼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요번 이론 시간에 조금 내가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훨씬 달라져요. 훨씬 달라지고 내 스스로도 되게 자신감도 붙고 이제 그런 변이 있어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선택사항인데 모든 과목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주요한 과목에서, 그리고 특히 생애주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주제 아래에 뭔가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보충이 필요한 것들은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좀 보충을 해나가서 내가 그것들을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그거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가지고 가고 하는 그런 어떤 노트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이 노트의 형태는 개개인마다 자기가 보기 편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노트를 하셔야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트를 정리를 해 두시면 최소한 노트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또 알게 된 것들, 이제 또 이건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마킹 방법들을 써서 정리를 해 두시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여러 과목을 우리가 장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날 하루에 그거를 확 폭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야 돼. 끌고 가려면 뭔가 내가 이제 나를 확인시킬 수 있는, 나에게 나를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런 것들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계속 내가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잊어버려, 자꾸만. 그때 기억했어도. 그리고 계속 그걸 다져나갈 수 있는 목적에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뭐 꼭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정리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그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 이제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쭉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